어머니가 죽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장롱 위에 놓인 봉투, 안에는 통장, 도장, 유언처럼 정리된 메모들. 제가 그걸 발견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선택을 제가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쉬게 해드리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조용히 혼자 지내게 하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을 가장 빨리 약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37kg까지 마른 몸,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살 의지조차 사라진 어머니를 보며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작된 건 죽음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83년 한 많은 인생, 그리고 기적 어머니의 완전한 이야기. 어머니의 마지막을 각오했습니다. 83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가 행복했던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요? 5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계모 밑에서 집안일을 하며 학교도 못 갔습니다. 가난한 12남매 장남에게 시집가서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술주정뱅이 남편에게 맞으며 살았고 60대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83세, 37kg까지 마른 몸으로 누워만 계셨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적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고통받으신 어머니가 83세에 처음으로 행복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194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가 5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우셨습니다.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생겼는지 떠오르지가 않아. 사진도 없었으니까. 그게 평생 한이야. 5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평생 첫 번째 한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되어 외할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생존이 급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린 딸을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죠.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새엄마는 곧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계속해서. 그리고 6살, 7살, 8살. 어린 어머니는 집안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동생들 기저귀를 빨았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학교 가고 싶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대요. 계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자애가 무슨 공부를 해? 너는 집안일이나 잘해. 동생들이나 잘 봐. 결국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셨습니다. 몇 달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학교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어머니는 훗날 말씀하셨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었어. 책을 읽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 나는 친딸이 아니니까. 이것이 어머니의 두 번째 한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한. 10살, 12살, 15살. 시간은 흘렀지만 어머니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의붓 동생들은 계속 늘어났고 어머니의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밥 짓기,
동생들 재우기, 동생들 씻기기, 친구도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 또래를 만날 기회가 없었죠. 외출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계모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16, 17, 18. 어머니는 그렇게 청춘을 잃어갔습니다. 어머니가 21살이 되던 해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가난한 12남매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였죠. 계모는 어머니를 서둘러 시집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입 하나 줄이고 자기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결혼해라. 더 늙으면 시집도 못 간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딱 2번 보고 결혼하셨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어머니의 고생은 시작되었습니다. 12남매 집안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시동생들, 시누이들이 많았죠. 그리고 시부모님.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12남매와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까지 총 15명분의 밥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15명분의 빨래를. 그리고 새벽에는 일을 나갔습니다. 배추와 물을 파는 채소 중매 장사였습니다. 산지에서 들여온 배추와 물을 시장에서 경매로 구입 중간에서 도소매로 파는 일이었죠. 무거운 배추를 지게에 지고 다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어머니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큰형이죠. 하지만 출산 후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일도 채소 장사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우리 때는 밭에서 애 낳고 다시 일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약해. 그렇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신 후유증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냉증이었죠. 손발이 항상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어머니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2년 후 둘째를 낳았습니다. 3년 후 막내를 낳았습니다. 바로 저였죠. 삼형제를 낳고 키우면서도 어머니의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추가되었으니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먹이고 아이들 씻기고 옷 입히고 그리고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아이들 돌보고 잠은 하루 4-5시간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중독이었죠.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동네 술집에 가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술값은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술만 드시면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술집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오셨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의 밤들을. 야, 이 새끼야. 밖에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계신 거였죠. 동네 사람들, 술 친구들과. 어머니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말리러. 여보, 그만하고 들어가요. 제발. 어머니의 애원하는 목소리.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마저 밀치셨습니다. 더 끔찍한 건 집에 들어온 후였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딴 걸 밥이라고 차려놨어. 밥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반찬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밥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무릎 꿇고 그것들을 주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셨습니다.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엄마, 저와 형들은 울부짖었지만 너무 어려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머니는 자식들 맞을까봐 우리 형제 보고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후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학교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냥 동네를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이 깨서 주무실 때까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너무 추웠습니다. 여름이면 모기에 물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나았습니다. 집 안보다 때로는 밤 11시, 12시까지 밖에 있었습니다. 삼형제가 서로 껴안고 떨면서 훗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 정말 수없이 생각했어. 그냥 짐 싸들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 엄마가 가면 너희는 어떡하니? 너희까지 버릴 수는 없었어. 어머니는 자식들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20년, 30년, 40년. 그렇게 긴 세월을 아버지의 술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진행된 거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술 때문에. 그래서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고 어머니의 채소 장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족을 먹여 살리다시피 하셨죠. 어머니의 삶은 그저 생존이었습니다. 행복이나 기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래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저와 형들은 자랐습니다. 학교를 다녔고 성인이 되었고 직장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공부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너희만큼은 배워야 해. 엄마처럼 살면 안 돼. 당신은 배우지 못한 한이 있으셨기에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아버지의 술값에 12남매 시댁 도와주는 것에 집안 살림에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참고서를 사달라고 하면 사주셨습니다. 과외를 받고 싶다고 하면 시켜주셨습니다. 당신은 끼니를 걸으면서도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점심을 걸으신 이유를 우리 학원비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가 28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강경하였습니다. 오랜 음주의 결과였죠.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62세의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그저 담담한 표정이셨습니다. 아마도 안도와 허무함이 섞인 감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저희 삼형제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혼자가 편해.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잖니. 그냥 가끔 얼굴만 보러 와.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며 사신 어머니.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라고. 어머니는 제 집 근처에 작은 빌라를 얻으셨습니다. 처음으로 당신만의 공간을 가지신 거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으셨습니다. 장도 보러 다니시고 TV도 보시고 가끔 이웃 주민들도 만나시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뵈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거 좋아. 편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어머니가 75세 되시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6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막내 아들이야?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머니 넘어지셨어. 화장실에서. 너무 아파하셔. 빨리 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 땀을 흘리고 계셨죠. 아프다. 너무 아프다. 움직일 수가 없어.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골반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75세의 노인에게 골반 수술,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못 걷게 될 테니까요.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와 형들은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제 재활만 잘하시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재활을 거부하셨습니다. 무서워. 또 넘어지면 어떡해. 아팠던 게 생각나서 걸을 수가 없어. 물리치료사가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안 돼. 못해. 너무 무서워. 결국 어머니는 제대로 재활을 하지 못한 채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보행기를 잡고 간신히 가셨습니다. 외출은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넘어질 것 같아. 무서워. 저희가 산책이라도 하자고 하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있었던 냉증이 더욱 심해진 거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였을까요? 어머니는 추위를 극심하게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겨울도 아닌 가을인데 내복에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으셨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뼈가 시려. 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셨습니다. 선풍기는 절대 틀 수 없다고 하셨죠.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쐬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가장 큰 문제는 식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치아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틀니를 하셨지만 제대로 맞지 않았죠. 고기는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질긴 음식도 못 드셨습니다. 저는 매일 부드러운 음식만 준비했습니다. 죽, 계란찜, 두부, 생선, 으깬 감자. 하지만 어머니의 식욕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맛이 없어. 먹기 싫어. 배도 안 고파. 움직이지 않으니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으니 기력이 없어서 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악순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3끼를 드셨습니다. 양이 적었지만요. 한 달 후에는 2끼가 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하루 1끼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몸은 무서울 정도로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살이 빠지셨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자 충격적이었습니다. 팔다리는 앙상해졌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얼굴은 해골처럼 변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볼은 푹 꺼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릴 때였습니다. 등뼈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갈비뼈를 하나하나 셀 수 있었습니다. 피부는 얇은 종이처럼 보였습니다. 혈관이 다 비쳐 보였죠. 체중 37kg. 체중계에 올라가신 어머니. 숫자는 37kg을 가리켰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43kg이었습니다. 6kg이 빠진 거였습니다. 키가 155cm인 어머니에게 37kg. 이것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계셨습니다.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죠. 제가 방문하면 반응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해도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몇 초 후에야 아, 왔니?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밤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어머니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을 켜니 어머니가 혼자 우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만 돌리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옷장 위에 봉투가 있어. 거기 통장이랑 도장이랑 다 넣어뒀어.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그냥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희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는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어머니를 찾아뵈러 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왔니? 하시는데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 기운이 하나도 없어.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으니까요. 제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37kg,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제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두려움의 땀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셔야 해.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빨간 신호등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머니를 응급실 침대로 옮겼습니다. 각종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엑스레이. 2시간 후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혈중 알부민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됩니다. 빈혈도 심각합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7입니다. 정상이 12 이상인데 근육량이 거의 없습니다. 근감소증이 극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진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대로 가다가는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각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진료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괜찮으셔야 해. 저는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어머니가 식사를 안 하신다고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해드렸어야 했는데 혼자 계시게만 했죠. 편하시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였나요? 제가, 제가 어머니를 죽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곧이어 큰형과 둘째 형이 달려왔습니다.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서 큰형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입원을 시켜야 하나? 둘째 형이 답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집에 계시게 할 수가 없어. 혼자서는. 저는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어떨까요? 거기서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고 관리도 해주잖아요. 셋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 몸 좀 추스르실 때까지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음 날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며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요양병원에 보낸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요양병원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식욕 촉진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식욕이 돌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영양제 주사도 병행하겠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약을 드신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좋은 소식이에요. 어머님께서 오늘 아침 식사를 절반이나 드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요? 네, 천천히 드시긴 했지만 완전히 다 드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놀라웠습니다. 점심을 완전히 다 드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얼마 만의 웃음이었을까요? 어머니, 식사 잘하신다면서요? 응, 밥이 맛있더라.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어. 배불리 먹었다. 그 단순한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주일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체중이 2kg 늘어 39kg이 되셨습니다. 얼굴에도 약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면 또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어머니가 다시 방에만 계시고 식사를 안 하시고 우울해지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식욕 촉진제는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약이 떨어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무엇보다 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계실 거였습니다. 제가 24시간 옆에 있어 드릴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복지, 노인 프로그램, 여러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 클릭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량으로 모셔가고 저녁에 다시 모셔다 드립니다. 식사 제공, 간식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노래교실, 미술치료,
운동 프로그램, 인지 프로그램.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다. 이게 답이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실 수 있을까? 거동도 불편하신데, 냉증도 있으신데. 다음 날 아침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노인복지관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셔야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시 신청했습니다. 일주일 후 공단 직원이 병원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였죠. 직원은 어머니께 여러 질문을 하고 신체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혼자 화장실 가실 수 있으세요? 옷은 혼자 입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는 대부분의 질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요양 4등급 판정입니다. 4등급. 복지관 이용이 가능한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였죠. 저는 즉시 집 근처 노인복지관에 연락했습니다. 자리가 있나요? 어머니를 보내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상담 받으러 오세요. 어머니와 함께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시설이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넓은 식당,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웃으며 이야기하고 계셨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침 9시에 차량이 모시러 갑니다. 저녁 5시에 다시 모셔다 드리고요. 아침, 점심, 간식이 제공됩니다. 영양사가 식단을 관리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르신 상태에 맞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안 갈래. 왜요, 어머니? 좋아 보이던데요?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가니? 걷기도 힘든데. 추운데 밖에 나갈 수가 있어? 너 알잖니? 엄마 냉증 있는 거. 바람만 쐬면 뼈가 시려. 거기 가면 밥도 딱딱할 거야. 엄마 이 약한 거 알잖아. 고기 못 먹는 거 알면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 엄마 그런 거 못해.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두려움을.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 번만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안 맞으면 안 가시면 되니까요. 일단 한 번만.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싫어. 나는 집에 있는 게 편해. 혼자 있고 싶어. 그날부터 매일 어머니를 찾아뵈며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처음 며칠은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싫어. 거기 가시면 같은 또래분들 만나실 수 있어요. 친구도 사귀시고. 필요 없어. 밥도 맛있대요. 영양사가 식단 짜서 만든다고. 집에서 먹는 게 편해. 일주일을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거부하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보셨습니다. 뭐하니? 일어나.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제가 너무 무서워요. 어머니가 또 편찮으실까봐, 또 아프실까봐. 이번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각오를 하라고 했어요. 각오를요? 제가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형들은 어떻게 하고요? 제발,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부탁이에요. 그날 저는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이렇게 걱정시켰구나. 알았어. 한 번만 가볼게.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복지관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준비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떨고 계셨습니다. 옷을 여러 겹 입으셨습니다. 내복에 스웨터에 패딩까지 추울까봐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실 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밝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환영합니다. 프로그램실에는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벼운 체조였습니다. 자, 어르신들 팔을 위로 쭉 뻗어볼까요? 어머니는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앉아서 보기만 하셨죠. 저는 옆에서 어머니 같이 해보세요 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힘들어. 못해. 가장 걱정했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 어머니 앞에도 식판이 놓였습니다.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된장국.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고기 딱딱해 보여.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쩌지? 안 드시면. 그런데 옆자리 할머니가 어머니께 말을 거셨습니다. 오늘 제육 맛있네요. 이거 드셔봐요. 다른 할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밥 맛있어요. 저는 매일 와도 안 질려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으셨습니다. 제육을 아주 작게 한 점 집어 드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그리고 삼키셨습니다. 또 한 점, 그리고 또 한 점. 오후 5시 어머니를 데리러 갔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힘들어 하시지는 않으셨을까?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하시면. 그런데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드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았어. 정말요? 응. 사람들이 다들 친절하더라. 말도 걸어주고. 밥은요? 드실 수 있으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 고기도 천천히 씹으니까 먹을 만하더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도 가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번 더 가볼게.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차 타실 준비 되셨어요? 응, 준비했어. 목소리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만 거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복지관에 가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모셔다 드리지 않아도 복지관 차량이 모시러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기가 나왔는데 다 먹었어. 네, 고기를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기를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가 불편하시다면서요? 어떻게 드셨어요? 그래도 다들 먹는데 나만 안 먹을 수는 없잖니. 천천히 씹으니까 먹을 만하더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은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혼자 드시면 아무리 부드러운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드시니 딱딱한 고기도 드실 수 있었던 겁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첫째, 식사를 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둘째,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이야기하실 때 웃으셨습니다. 셋째, 말씀이 많아지셨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했어. 옛날 노래 불렀는데 좋더라. 옆자리 할머니가 나랑 같은 동네 출신이래. 이야기가 잘 통해. 오늘 점심에 생선구이 나왔는데 맛있었어. 가장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식욕촉진제를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던 약. 이제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약 안 먹어도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죽을 것처럼 아무것도 못 드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약 없이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지? 몇 시에 차가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복지관 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거부하시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준비하셨어요? 응, 오늘 미술 프로그램 하는 날이거든. 늦으면 안 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스스로 준비하고 외출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집 벽에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노래교실, 화요일 미술치료, 수요일 체조, 목요일 인지 프로그램, 금요일 레크리에이션. 어머니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후 어머니의 체중을 재보았습니다. 42kg. 복지관 다니기 전 39kg에서 3kg이 늘었습니다. 사고 직전 43kg에 거의 근접한 것입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44kg까지 늘었습니다. 오히려 사고 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얼굴은 환해지고 피부에 윤기가 돌았습니다. 웃음이 많아지셨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에게 친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친구가 생겼어. 친구요? 응. 나랑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해. 그 친구도 남편한테 고생 많이 했대. 우리 이야기가 비슷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어머니가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걸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저희 모자는 차 안에서 한참을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응, 내 덕분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 준비하십니다. 복지관 차량을 기다리십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새로운 꿈.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엄마가 83년을 살았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83년. 그 긴 세월 동안 계모 밑에서 가난 속에서 폭력 속에서 고독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으셨던 어머니가 최근 들어 가장 행복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의 삶을 제안합니다. 편하게 계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부모님을 위하는 길일까요? 진짜 필요한 것, 어르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함께할 사람들, 목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소속감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을 편하게만 모시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에게 삶의 이유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83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드리세요. 집에 혼자 계시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 속에서, 웃음 속에서, 활동 속에서 부모님의 남은 시간을 빛나게 해드리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